몰살당한 짓. 이미 오후 4시가 지나 있었다. 리젠트가까지 되돌아오다가 우연히 나는 칼 가게를 발견했다. 무기를 손에 넣읍시다. 나는 조젤라를 깨워서 가게로 들어갔다. 우선 두 사람은 가죽 벨트를 허리에 메고 칼집에 든 칼을 찼다. 조젤라가 말했다. 가게 앞에 대형 승용차가 서 있었다. 가솔린은 충분해요. 나는 운전석에서 핸들을 잡고 옆자리에다 조젤라를 앉혔다. 차는 북쪽으로 향했다. 속도를 내는 것은 무리였다. 눈먼 사람들이 차소리에 놀라 길 한가운데 우뚝 멈춰 서기 때문이다. 그것을 피해서 우리는 지그재그로 앞으로 전진한다. 도중에 큰 빌딩이 맹렬한 기세로 불타고 있었다. 화재는 한 군데만이 아니었다. 상당히 떨어진 곳에서도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우리는 옥스포드가에서 리젠트 공원으로 들어갔다. 여기에는 더듬거리며 방황하고 있는 불행한 사람들의 모습이 없어서 마음이 좀 편했다. 널찍한 잔디밭 위를 트리피드의 작은 무리가 두세 개 남쪽으로 흔들흔들 걸어간다. 어떻게 잡아 뺐는지 트리피드는 무거운 쇠말뚝을 사슬과 함께 끌고 다녔다. 이 세상의 종말인데도 저것들은 신이 나는가 봐요. 조젤라가 말했다. 얼마 안 가서 나는 조젤라의 집 앞에 차를 세웠다. 상당히 훌륭한 저택이었다. 문에서 현관까지 관목이 줄지어 심어져 있다. 나는 차에서 내려 대문을 열어젖혔다. 조젤라가 앞장서서 정원수 사이를 걸어갔다. 퍼슨 영감님, 갑자기 조젤라는 고함을 지르며 뛰기 시작했다. 자갈길에 남자 한 명이 엎어진 채 고개가 꺾여 얼굴의 한쪽을 보이고 있었다. 그 얼굴에 선명하게 붉은 줄이 나 있었다. 트리피드의 독채찍에 당한 것이다. 위험해. 나는 큰 소리로 조젤라를 불러 세우고 좌우의 정원수 숲을 재빨리 살폈다. 오른쪽의 관목 사이에 트리피드의 머리가 보인다. 이리 돌아와요. 빨리. 왜요? 조젤라가 돌아보았다. 그 눈이 휘둥그레지면서 입술이 와들와들 떨리고 짧은 비명이 새어나왔다. 뒤에. 나는 휙 돌아보았다. 2미터도 채 떨어지지 않은 곳에 한 그루의 트리피드가 버티고 서 있지 않은가. 순간적으로 나는 양손으로 눈을 가렸다. 휘, 독채찍이 소리를 내며 나를 습격했다. 그러나 아픔은 느끼지 않았다. 다음 공격이 오기 전에 나는 트리피드에게 덤벼들었다. 상대방을 쓰러뜨리고 나 자신도 함께 쓰러지면서 양손으로 입자루의 상부를 잡고 깔때기째 독채찍을 잡아 뜯으려고 하였다. 그 입자루는 낭창낭창해서 잘 꺾어지지 않는다. 나는 손끝에 힘을 주어 상대방을 갈갈이 찢어놓고 일어섰다. 조젤라는 같은 자리에 꼼짝 못하고 서 있었다. 이리 와요. 당신 뒤에 또 있어요. 나는 숨을 헐떡이며 손짓을 했다. 그제야 겨우 조젤라는 걸어왔다. 그리고 믿어지지 않는다는 듯이 말했다. 당신은 트리피드에게 맞아도 괜찮아요? 분명히 나는 독채찍에 얻어맞았다. 손등과 목에 빨간 줄이 10개 생겨서 근질거렸다. 난 트리피드의 독에 대해 저항력이 생겼어요. 그렇긴 해도 근질거리는 정도로 끝날 리는 없다. 문득 나는 허리춤에 칼이 생각났다. 그것으로 독채찍을 뿌리깨에서 잘라서 자세히 살펴보았다. 그럼 그렇지. 복주머니가 다 비었군. 이놈은 사람을 마구 싸서 독을 다 쓰고 말았군. 나는 자갈길에 쓰러져 있는 노인을 바라보았다. 맥을 짚어볼 필요도 없었다. 흑빛이 된 얼굴만 보아도 죽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가엾어라. 내가 어릴 때부터 우리 집에서 정원사 겸 운전사로 일해온 사람이에요. 조젤라는 목이 메었다. 포엇은 영감님 곁에 또 하나의 트리피드가 버티고 있어 현관으로 가까이 갈 수가 없다. 옆문으로 들어가요. 조젤라는 정원수 숲이 끝난 데서부터 화단 사이로 통하는 좁은 통로로 나왔다.
그러나 거기서 또 우뚝 멈춰 섰다. 아, 저걸 보세요. 검은 드레스를 입은 여자가 몸의 절반을 통로에, 나머지 절반은 화단에 걸치고 넘어져 있었다. 젊디 젊은 얼굴에 붉은 줄에 피멍이 들어 있었다. 애니예요. 가엾은 애니. 조젤라는 목이 메었다. 눈에 눈물이 배어나왔다. 둘 다 별로 고통을 받지 않았을 거요. 얼굴을 직접 맞으면 독이 빨리 도니까. 그런 말을 하여 나는 조금이라도 조젤라를 위로하려고 했다. 화단에는 트리피드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 우리는 옆문으로 집 안에 들어갔다. 아버지, 조젤라가 큰 소리로 불렀다. 대답이 없었다. 하인들도 나오지 않는다. 집안은 으스스할 정도로 고요했다. 이상해요. 조젤라는 앞장서서 복도를 지나 홀로 나가는 문을 열었다. 그 순간 휘 녹색의 채찍이 허공을 가르고 조젤라의 머리를 스쳐 문을 때렸다. 조젤라는 허둥지둥 문을 닫고 나를 쳐다보았다. 호리도 있어요. 이래 가지고는 거실이나 침실 쪽으로 갈 수가 없다. 우리는 옆문으로 되돌아와서 다시 정원으로 나왔다. 거기서 잔디밭을 따라 거실을 들여다볼 수 있는 곳으로 돌았다. 거실에서 정원으로 나가는 프랑스식 창문이 열려 있었다. 한쪽 유리창은 깨져 있었다. 흙 묻은 곳을 질질 끈 자국이 프랑스식 창문 있는 곳에서부터 거실의 양탄자 위를 지나가고 있었다. 그리고 방 한가운데에 털이 수북한 트리피드가 하나 서 있었다. 그 줄기의 꼭대기는 하늘에 닿을 만큼 크고 약간 흔들리고 있다. 그것은 이미 식물이 아니다. 녹색의 괴물이었다. 그 발밑에는 남자의 시체가 누워 있었다. 나는 조젤라의 한 팔을 잡고 물었다. 아버지인가요? 네, 조젤라는 양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어깨를 들먹였다. 너무 슬퍼서 울음소리도 나오지 않는 것 같았다. 안 됐지만 만약 내가 갑자기 장님이 되었다면 상점가에서 먹을 것을 서로 빼앗으려고 싸움을 하느니 당신의 아버지같이 되기를 바라겠소. 그 말이 맞아요. 조젤라는 겨우 침착성을 되찾았다. 그렇지만 아버지를 저대로 놔둘 수는 없어요. 이때 나는 한 트리피드가 정원 숲에서 나와서 잔디밭을 지나 우리 쪽으로 똑바로 전진해 오고 있는 것을 깨달았다. 길게 뻗은 독채찍이 허공을 칠 때마다 잎들이 술렁술렁 소리를 낸다. 아직 또 몇이나 있는지 몰라요. 우물쭈물하다가는 우리도 아버지와 같은 꼴이 돼요. 나는 조젤라의 한 팔을 잡고는 정원을 가로질러 차 속으로 뛰어들었다. 끝내 조젤라는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다. 마음이 후련해질 때까지 우는 것이 좋을 것이다. 나는 더 이상 조젤라를 위로할 생각은 않고 다음에 해야 할 일들을 궁리하고 있었다. 이 집에서 트리피드를 몰아내고 무덤을 파서 조젤라의 아버지를 묻는다는 것은 무리다. 죽은 사람의 처지보다 우리가 안전하게 살아갈 길을 찾아야 한다. 도대체 얼마나 되는 트리피드가 런던을 휘젓고 다니는 것일까? 가정용의 것은 죄다 독채찍을 잘랐을 것이다. 그러나 공원 같은 데서는 독채찍을 자르지 않고 쇠말뚝에 묶거나 쇠망으로 울타리를 만들거나 해놓았다. 또한 시내에는 트리피드의 재배장이 몇 군데 있고 교외에는 대규모의 실험장 따위가 많이 있었다. 조금 전에 나는 리젠트 공원에서 쇠말뚝을 질질 끌면서 걸어다니는 트리피드의 무리를 보았다. 트리피드는 쇠말뚝 따위를 잡아 뽑을 수 있을 만큼 힘이 세다. 쇠망 울타리도 부숴버릴지 모른다. 문득 나는 월터의 말이 생각났다. 트리피드에겐 지능이 있다.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지만 일단 시력을 잃고 나면 트리피드의 힘과 지능에 대항할 수가 없다. 이 세상에 살아남기에는 트리피드 쪽이 더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다. 저복, 저복, 저복. 자갈길을 밟는 소리가 났다. 한 그루의 트리피드가 정원 숲 사이에서 문 쪽으로 나오고 있었다. 차 출발시켜요. 차 출발시켜요. 조젤라가
겁을 먹고 소리쳤다. 차 안에 있으면 괜찮아요. 나는 독채찍을 가진 트리피드를 늘 다루어 왔으므로 당황하지 않았다. 트리피드는 문설주 곁에서 멈춰섰다. 귀를 기울이고 있는 듯 했다. 우리는 입을 다물고 소리를 내지 않았다. 그러다가 트리피드는 가는 막대로 입자루를 투닥투닥 때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뒤뚱뒤뚱 걸어 옆집의 대문 안으로 들어갔다. 조젤라는 후유하고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여류 작가. 나는 차를 출발시켰다. 크라켄웰로 갑시다. 거기는 우수한 트리피드 총과 방어기구 만드는 가게가 있어요. 그리고 본드가로 나가서 당신이 입을 옷을 구합시다. 그러나 길 모퉁이를 돈 순간 사람의 떼거리가 보였다. 길 가득히 퍼져서 양손을 앞으로 뻗고 불안정한 걸음걸이로 이쪽을 향해 달려오고 있었다. 앞에 서 있던 여자 하나가 발이 걸려서 넘어졌다. 뒤에서 오던 사람이 거기 부딪혀서 차례차례 뒹굴었다. 여자의 비명, 남자들의 욕짓거리, 여기저기서 장님들끼리 치고받는 싸움이 벌어졌다. 그런 소란통의 저편에 녹색의 긴 줄기 셋이 흔들거리고 있었다. 나는 엑셀러레이터를 밟아서 차를 골목 안으로 급히 몰았다. 보았어요? 트리피드가 저 사람들을 뒤쫓아 다니고 있어요. 조젤라의 목소리가 떨렸다. 골목을 빠져서 차는 다시 큰 길로 나왔다. 거기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 나는 경적을 계속 울리며 천천히 차를 몰았으나 마침내 앞도 뒤도 사람의 물결 속에 휘말리고 말았다. 장님들이 우리를 붙잡으려 하고 있어. 더 이상 차에 타고 있다간 위험해요. 나는 엔진을 건 채로 차에서 빠져나와 조젤라를 내려주었다. 이때 뒤에 장님들이 차에 따라 붙었다. 그중 한 명이 문의 손잡이를 찾아서 비집어 열고 차 안을 손으로 더듬었다. 또 한 사람이 반대쪽 문을 열고 운전석을 더듬었다. 운전사가 없다. 어디로 갔지? 장님들끼리 싸움이 벌어졌다. 정말로 아슬아슬한 순간이었다. 하마터면 나와 조젤라는 눈먼 폭도들에게 잡혀서 그들의 길 안내욕의 노예가 될 뻔했다. 나는 조젤라의 손을 꼭 잡고 청맹관이 행세를 하면서 군중 속으로 휩쓸들었다. 그리고는 조금씩 위치를 바꾸어 아무도 없는 곳으로 빠져나왔다. 1.5km쯤 걸어갔더니 다른 차가 발견되었다. 그것은 스테이션 외건이었다. 이거면 짐을 나를 수 있으니까 다행이군. 나는 조젤라를 차에 태우고 클라켄윌의 공장으로 향했다. 이 300년 전부터 정교한 금속 기구를 만들어 온 유명한 공장이다. 그 전에도 일관계로 이곳에 여러 번 온 일이 있다. 공장 안에는 사람 그림자 하나 없었다. 나는 멋진 트리피드 총을 몇 자루, 그리고 쏘는 강철 부메랑 수십 발, 또 쇠망이 젖은 헬멧 2개를 들고 나와 차에 실었다. 그 다음은 입을 옷이야. 우리는 본드가의 양품점에 차를 갖다 대고 필요한 옷가지를 걷어들였다. 그리고 옆에 식료품점에서 쉽게 먹을 수 있는 식료품을 꺼내다 잔뜩 차에 실었다. 마지막으로 아파트를 찾는 일만 남았다. 우리는 고급 아파트 앞에 차를 세우고 3층으로 올라갔다. 아직 살고 있는 사람이 있는 듯했다. 나는 복도에 나란히 있는 문을 하나하나 노크해 보아 대답이 없는 방을 찾아냈다. 크림빛 양탄자가 쫙 깔린 훌륭한 방이었다. 소파와 의자도 고급품이었다. 그러나 전기와 가스는 끊겨 있었다. 트랜지스터, 텔레비전과 라디오를 켜보았으나 둘 다 찍찍하는 잡음이 들릴 뿐이었다. 런던은 죽어 있었다. 아니, 전 세계가 죽었는지도 모른다. 그 중에서 눈이 보인다는 것은 피할 데 없이 멋지고 또 위험한 일이기도 했다. 장님 나라에서는 외눈박이가 임금님이 하는 속담이 있어요. 분명히 우린 임금님이오. 원하는 것은 뭐든지 가지고 제멋대로 살 수가 있어. 그러나 장님들한테 붙들려서 노예가 될 우려도 있어요. 특히 조젤라,
당신은 여자니까 한층 더 위험해요. 앞으로는 눈이 보인다는 것을 눈먼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게 해야 해요. 하고 나는 말했다. 이제 다시는 그런 바보 같은 실수는 하지 않을 작정이에요. 이런 비참한 꼴은 딱 질색이야. 잠깐 멋 좀 부리고 올게요. 조젤라는 조금 전에 구한 옷가지를 안고 욕실로 갔다. 수도만은 아직 그럭저럭 나오고 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어졌다. 어두워지기 시작한 하늘에 시가의 여기저기서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고 그 밑에 빨간 불길이 혀를 날름거리고 있었다. 죽은 도시가 불타고 있다. 얼마 안 가서 도시 전체가 폐허로 변하여 그 이름조차도 잊혀지고 말 것이다. 나는 어두운 기분으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뒤에서 무엇이 움직이는 기척이 났다. 돌아보니까 조젤라가 서 있었다. 푸르스름한 비단 드레스로 몸을 감싸고 은빛 슬리퍼를 신고 있었다. 머리와 얼굴은 미용실에서 방금 나온 것처럼 말끔하다. 좌우의 귀에는 다이아몬드 귀걸이가 창백하게 빛나고 있다. 아름다워. 멋있어요. 나는 칭찬해 주었다. 고마워요. 빌. 하지만 드레스는 이미 과거 세계의 것이로군요. 조젤라는 쓸쓸하게 웃었다. 정말로 그 말이 맞다. 멋을 내는 것은 눈이 보이는 세계의 일이다. 빌, 난 아직 당신에게 인사를 하지 않았어요. 그때 당신이 나를 도와주지 않았더라면 아마 지금쯤 어떻게 되었을지. 아니, 나도 역시 당신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해야 해요. 만약 그때 당신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지금쯤 나는 어느 술집에서 술에 만취하여 훌쩍훌쩍 울고 있었을지도 모르죠. 우리는 눈이 보이는 사람끼리니까 서로가 살아갈 희망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이다. 위스키를 마시고 간단한 식사를 하면서 우리는 서로의 신상 이야기를 하였다. 조젤라는 상류 가정의 아가씨였다. 어릴 때 어머니를 여의고 아버지 손에 자랐다고 한다. 19살 때 아버지의 반대로 결혼을 못했어요. 그래서 난 집을 뛰쳐나와서 아는 여자아이 아파트에 얹혀 있었어요. 그러나 빈둥빈둥 놀고 있을 수는 없지 않아요? 돈을 벌고 싶어서 책을 썼죠. 어떤 책인데? 하고 나는 물었다. 소설이에요. 뭐 대단한 작품도 아닌데 다행히 히트가 되어 인쇄회 영화화의 권리금 같은 것도 듬뿍 들어왔어요. 그 제목은? 여자의 모험이라는 것이에요. 그랬구나. 나는 내 이 말을 닥쳤다. 조젤라 플레이튼이라는 이름이 귀에 익은 듯한 것도 당연했다. 여자의 모험은 수년 전에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영화화되어 데이트를 한 적이 있었다. 당신이 여류 작가인 줄은 미처 몰랐는걸. 그렇게 말하면서 나는 조젤라의 아름다운 얼굴을 다시 보았다. 여류 작가니 하는 말을 들으면 창피해요. 조젤라는 쿡쿡 웃었다. 심심풀이로 흉내낸 소설이 우연히 데이트를 했을 뿐이에요. 출판사로부터 제 2작을 부탁받았지만 중간쯤 쓰다가 실증이 났어요. 말하자면 소가 뒷걸음질 치다 팔이 잡은 격이에요. 그러다가 집으로 돌아와서 또 아버지와 함께 태평스럽게 살게 되었어요. 되먹지 않은 여자지요. 난 베스트셀러 소설을 썼으면서도 여류 작가 티를 내지 않는 것이 기뻤다. 이 여자하고라면 잘해 나갈 수 있겠다는 마음이 들었다. 그건 그렇고 이제부터 우리가 살아갈 계획을 세워야 해요. 나는 위스키를 홀짝거리면서 말을 꺼냈다. 우리는 내일이라도 당장 여기서 나가는 게 좋을 거요. 그 이유는 당신도 알고 있을 거요. 수도는 아직 나오지만 급수 탱크에 비어있는 것뿐이니 그것마저 없어지면 끝장이지. 시내에는 여기저기 시체가 뒹굴고 있어요. 날이 갈수록 그 수는 늘어가기만 할 거요. 이제 곧 시체가 썩기 시작해서 시내는 고약한 냄새로 가득 차게 돼요. 그리고 티푸스와 콜레라 같은 무서운 전염병이 발생할 거요. 그렇게 되기 전에 런던에서 시골로 달아나야 해요. 서섹스의 다운즈는 어떨까요? 오래된 농장을 알고 있어요. 공기가 깨끗하고 우물이 있는 언덕 위에요. 조젤라가 말했다. 아무튼 내일 아침에
트럭을 구하기로 결정하고 거기에 실을 필요한 물건의 리스트를 들이서 만들었다. 사람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실로 많은 물건이 필요했다. 긴 리스트가 완성된 것은 한밤중이었다. 아, 졸려. 조젤라는 하품을 하면서 일어서더니 큰 거울 앞에 서서 아름답게 차려입은 자기 모습에게 말을 걸었다. 잘 자요. 과거의 환영 아가씨. 그리고 쓸쓸한 미소를 띠고 나를 돌아보고는 안쪽에 있는 침실로 사라졌다. 나도 내 침대에 몸을 쭉 뻗고 잠이 막 들려고 했다. 그런데 문을 노크하는 소리가 났다. 빌, 와 보세요. 불빛이 보여요. 조젤라의 목소리다. 무슨 불빛이? 나는 급히 침대에서 나와 조젤라의 침실로 들어가 커다란 창문으로 다가갔다. 분명히 불빛이 보인다. 북동 방향에 어두운 밤하늘을 꿰뚫는 한 줄기의 빛이 있었다. 서치라이트와 같은 밝은 빛이었다. 저기에 누군지 앞이 보이는 사람이 있다는 증거예요. 하고 조젤라가 말했다. 그런가 봐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주위가 캄캄해서 잘 모르겠으나 광선은 높은 건물 위에서 나오고 있는 듯했다. 날이 새거든 저기에 가봅시다. 나는 손톱 가는 줄로 창문턱에다 선을 그어서 광원의 방향을 알 수 있게 했다. 오늘 밤은 푹 자는 게 좋아요. 다시 나는 침대로 돌아왔으나 눈이 말똥말똥해서 좀처럼 잠이 오지 않는다. 이따금 밖의 길에서 히스테리를 일으킨 듯한 날카로운 고함 소리와 흐느낌과 미치광이 같은 웃음소리가 들려온다. 벼랑간 권총 소리가 났다. 벼락 장림 가운데 한 사람이 절망한 나머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일까? 나는 시트를 뒤집어 쓰고 귀를 막았다. 대학문. 이튿날 아침 눈이 뜨이자 부엌에서 소리가 들렸다. 조젤라가 식사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었다. 나는 찬물로 세수를 하고 수염을 깎고 옷차림을 매만졌다. 양복은 윗도리도 바지도 온통 후줄근했다. 조젤라는 푸른 스키복의 허리에 가죽 벨트를 두르고 대형의 사냥용 칼을 차고 있었다. 이런 꼴 어때요? 튼튼한 가죽 구두로 방안을 뚜벅뚜벅 걸으면서 조젤라는 말했다. 나무랄 데 없는데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지금의 런던은 맹수가 쏘다니는 정글보다도 더 위험한 곳이다. 석유 난로 덕에 우리는 뜨거운 커피를 마시고 토스트를 먹을 수 있었다. 어젯밤의 불빛은 대학의 탑에서 나온 것이에요. 식사 도중에 조젤라의 방으로 가서 창문턱에 낸 흠집의 방향을 바라보았다. 그것은 대학의 탑을 가리키고 있었다. 아침 하늘에 높이 솟은 탑. 거기에는 두 개의 깃발이 나부끼고 있었다. 무슨 사정이 있는 것이 틀림없다. 이사 준비를 일단 연기하고 저 탑을 조사해 봅시다. 우리는 외건에 올라타고 큰 길로 나갔더니 사람의 모습은 별로 많지 않았다. 이따금 보이는 장님들은 다들 지팡이나 막대 같은 것을 갖고 보도에 가장자리 돌을 똑똑 두들기면서 걸어가고 있었다. 그 편이 건물의 벽을 따라가는 것보다 쉬울 것 같았다. 똑똑거리는 소리 덕에 장님들끼리 부딪히는 횟수도 줄어들겠지. 곧 맞은편 길에 대학의 탑이 보이기 시작했다. 그러자 조젤라가 말했다. 문 근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나 봐요. 그 말이 맞았다. 대학 문 앞에 군중이 보였다. 나는 급히 차를 오른쪽으로 꺾어서 50m쯤 옆길로 들어간 곳에 세웠다. 장님 군중에 대해서는 넌더리가 났으나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아보고 싶다. 난 이 근방은 잘 알고 있어요. 조젤라는 차에서 내려 앞장서서 걷기 시작했다. 좁은 골목을 빠져서 고갯길을 올라 높다란 곳으로 나왔다. 거기서 군중의 머리 너머로 대학문을 내려다보았다. 차양 달린 둥근 모자를 쓴 남자가 군중의 리더인 듯하다. 문의 창살 너머로 군내에 있는 남자를 향해 뭔가 열심히 얘기하고 있었다. 군내에는 4명의 남자가 보인다.
문 곁에 한 사람, 그 몇 미터 뒤에 세 사람이 서 있었다. 네 사람 다 눈빛과 움직이는 모습으로 보아서 장님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회담은 잘 안 되는 것 같았다. 군중의 리더가 아무리 떠들어대도 상대방의 남자는 고개를 가로 저을 뿐이다. 리더의 목소리는 높고 격해졌다. 잘 들으시오. 문 밖에 있는 사람들도 당신과 마찬가지로 살아갈 권리를 갖고 있는 거요. 장님이 된 것이 이 사람들의 죄는 아니오. 누구의 죄도 아니오. 그러나 이 사람들이 굶어 죽으면 당신네들의 책임이요. 눈이 보이는 주제에 아무 짓도 하지 않는다면 당신네들의 책임인 것이오. 리더의 옆얼굴이 슬쩍 보였다. 코가 가늘고 뼈가 두드러진 얼굴이고 머리는 검다. 나이는 한 30살쯤 되었을까. 나도 다행히 눈이 보여요. 그래서 나는 이 사람들에게 어디에 가면 먹을 것이 있는지 가르쳐 주었소. 그러나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은 몇천, 몇만이나 돼요. 나 혼자서는 도저히 어쩔 수가 없어. 꼭 당신네들의 힘이 필요해요. 그런데도 당신네들은 여기에 틀어박혀서 가엾은 사람들이 굶어 죽는 것을 태평스럽게 구경만 하고 있을 거요. 정말로 기막힌 사람들이군. 그래도 당신네가 사람이요. 런던 시민이라고 할 수 있어. 거기서 문 안의 남자가 뭐라고 말했는데 우리한테까지는 들리지 않는다. 리더는 더 한층 목소리를 높였다. 뭐, 식량이 얼마나 계속될 것이냐고. 그거 내가 어떻게 알아? 아무튼 끝까지 서로 도우며 사는 것이 사람의 도리가 아닌가. 그러다 보면 어디서 구원의 손이 나타날지도 몰라요. 변명은 그만두고 바른 말을 해요. 당신네들은 식량이 있는 곳을 이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어. 이 사람들이 식량을 손에 넣으면 그 분량만큼 당신네들의 몫이 점점 줄어들기 때문이지. 맞았지? 그게 사실이지? 창살 저편에서 남자가 뭐라고 말했다. 그 말도 우리로서는 알아들을 수가 없다. 리더는 한동안 무서운 얼굴로 상대방 남자를 노려보고 있었다. 좋아. 당신네들이 그런 생각이라면 느닷없이 리더는 창살 사이로 손을 뻗쳐 상대방의 팔을 잡아 앞으로 끌어당겨서 비트로 올렸다. 그리고 한 손으로 곁에 있던 장님의 손을 잡아 눈뜬 남자의 팔을 꽉 잡고 있게 했다. 놓으면 안 돼. 그렇게 말하면서 리더는 대문의 빗장에 덤벼들었다. 문 안쪽의 남자도 가만히 있지는 않았다. 자유로운 한 손을 창살 사이로 내밀고 휘둘렀다. 그 일격이 장님의 얼굴에 맞았다. 이 나쁜 새끼. 장님은 신음소리를 내며 잡고 있던 팔을 더욱 세게 비틀었다. 그 사이에 리더는 문의 빗장을 열려고 길을 쏟다. 탕! 한 발에 총소리가 울려 퍼졌다. 총알은 대문의 새 창살에 맞아서 튀었다. 리더는 깜짝 놀라 빗장에서 손을 떼었다. 살인자. 기겁자. 뒤에 군중이 저주의 소리를 지르며 술렁거렸다. 이때 문 안쪽에 있던 한 남자가 경기관총을 잽싸게 겨냥했다. 다다다다. 위험해. 나는 조젤라를 끌어당겨서 땅에 엎드리게 했다. 위협이라는 것은 알고 있었으나 그 총소리는 사람들을 떨게 했다. 우리가 고개를 들었을 때 눈먼 군중은 완전히 허물어져서 제멋대로 더듬거리며 달아나고 있었다. 이봐, 기다려. 흩어져서는 안 돼. 리더는 소리쳤으나 일단 흩어진 군중을 모을 수는 없었다. 그 혼돈을 내려다보면서 조젤라는 말했다. 저 남자의 말이 옳아요. 물론 옳지. 그러나 동시에 틀리기도 해. 저 남자는 구원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지만 그런 것은 절대로 오지 않을걸. 장님들에게 식량이 있는 곳을 가르쳐주는 일은 우리도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장님의 수는 너무 많아요. 게다가 몇 주일 지나서 식량이 동이 나면 그 뒤에는 어떻게 되죠?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저 사람들을 구할 수는 없어요. 참혹한 상태를 질질 끌 뿐이에요. 글쎄요. 우리 눈이 보이는 사람들은 자기가 살아남을 길을 찾는 편이 좋을지도 모르겠군요. 저 대문 안에 있는 눈이 보이는 사람들은
그럴 작정인 모양이니까. 조젤라는 한숨을 쉬었다. 이미 눈먼 군중은 한 사람도 없이 자취를 감추었다. 나와 조젤라는 높다란 곳에서 내려와 대학문으로 다가갔다. 안쪽의 남자가 문을 열고 우리를 안으로 들어오게 해주었다. 당신네 그룹은 몇 명이요? 단 2사람뿐이오. 어젯밤에 당신네들의 게시물을 보고 왔소. 좋아요. 대령을 만나 보시오. 하고 남자는 우리를 데리고 안뜰의 잔디밭을 가로질러 갔다. 대령으로 불리는 인물은 수의실에 있었다. 통통 살이 찐 50세쯤 되는 남자로 반백의 머리와 콧수염이 깨끗하게 다듬어져 있었다. 얼굴은 핑크빛으로 젊은이처럼 반들반들 윤기가 있었다. 우리가 방에 들어갔을 때 대령은 책상에서 무엇인가 쓰고 있었다. 안내한 남자로부터 이야기를 듣고 날카로운 눈길로 우리를 쳐다보았다. 이름은 대령은 우리의 신원에서부터 취미와 정치 사상까지 자세히 물어서 서류에 써넣었다. 우리에게는 유능한 사람이 필요하오. 골치 아픈 일이 산더미같이 있으니까 비들리군이 자네들한테 무슨 일을 해주기를 원하는지 말해줄 것이오. 대령은 위엄있게 말했다. 아마도 우리는 눈뜬 사람들 그룹에 입해 테스트에 합격한 모양이다. 일단 홀로 나와서 우리는 다른 방으로 갔다. 거기에는 마이클 비들리가 있었다. 비들리는 대령과 정반대의 남자였다. 여인편의 키가 크고 약간 새우등이었다. 나이는 잘 알 수가 없다. 35쯤으로도 보였고 50살이라고 한데도 이상해 보이지 않을 것 같았다. 밤샘이라도 했는지 검은 눈 주위가 부석부석하다. 그러나 비들리는 상냥하게 우리를 맞이하고 곁에 있는 젊은 여자를 소개했다. 샌드라 델모트입니다. 기억술의 전문가지요. 한번 기억한 것은 절대로 잊지 않습니다. 사람의 이름이나 얼굴이나. 젊은 여자는 고개를 끄덕이고 조젤라에게 엄격한 눈길을 보냈다. 당신 사진을 본 적이 있어요. 여자의 모험의 광고 사진에서요. 그 일은 잊어주세요. 나는 여류 작가라는 이름을 짊어지고 사는데 지쳤습니다. 하고 조젤라는 말했다. 알았습니다. 비들리는 고개를 끄덕이고 이야기를 시작했다. 현재 우리의 그룹은 35명입니다. 그 가운데 28명은 눈이 보입니다. 나머지는 눈이 보이는 사람의 남편과 아내와 자식들인데 장님입니다. 우선 우리가 서둘러야 할 일은 런던으로부터의 탈출입니다. 만약 준비만 갖춰지면 내일이라도 안전한 곳으로 이동할 작정입니다. 비들리도 우리와 같은 염려를 하고 있는 것이었다. 우리는 먼저 전염병의 예방접종을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의사가 필요하고 의료품도 갖추어야 하는데 당신들에게 부탁하는 것은 무리겠지요. 그렇지, 식량이나 자파는 어떻소? 혹시 당신네들이 우리와 행동을 함께 할 작정이면 스테이션 외건 대신 트럭을 구해서 이 리스트에 적혀있는 물자를 모아주시오. 그렇게 말하면서 비들리는 내게 한 장의 종이를 주었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 식료품과 잡화의 품목이 잔뜩 적혀 있었다. 식료품은 될 수 있으면 통조림, 병조림 상자에 든 것으로 해주시오. 소매점보다도 도매상이나 식품 창고를 노리는 편이 좋을 것이오. 힘든 일이겠지만 어두워지기 전에 처리해 주시오. 오늘 밤 9시 반부터 점원이 집회를 열어 앞으로 해야 할 일에 대하여 토론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비들리는 나와 조젤라가 허리에 차고 있는 칼을 흘끔 보았다. 권총을 갖고 있습니까? 아니요. 만일의 경우에 대비하여 갖고 있는 것이 좋을 것이오. 하늘로 향해서 쏘기만 해도 됩니다. 비들리는 책상 서랍에서 권총을 2자루 꺼내어 우리 쪽으로 밀어주었다. 사격 연습. 나와 조젤라는 스테이션 외건에 실은 짐을 내려놓고 출발했다. 시내에는 인적이 드물었다. 이따금 만나는 장님들은 엔진 소리를 듣고는 보도 쪽으로 피하려고 했다. 우선 트럭을
구해야 한다. 맨 처음에 발견한 트럭은 나무 상자를 잔뜩 싣고 있었다. 그런 것을 내리고 있을 여유가 우리에게는 없었다. 그 다음에 발견한 것은 빈 차였다. 그것도 신품이나 다름없는 5톤짜리였다. 안성맞춤이다. 우리는 스테이션 wä건을 버리고 트럭에 올라탔다. 비들리가 준 리스트에는 식료품 창고의 주소가 몇 군데 적혀 있었다. 그 가운데 하나에다 우리는 트럭을 갖다 대었다. 창고는 셔터가 내려져 있었으나 쇠지렛대로 비집어 열고 감아 올릴 수가 있었다. 넓은 창고 안에는 세 대의 트럭이 들어서 있다. 그 한 대에는 쇠고기 통조림 상자가 쌓여 있었다. 당신이 이 차를 운전할 수 있겠소? 승용차나 트럭이나 운전 방법은 같겠죠 뭐. 그야. 길이 혼잡하지 않으니까 당신 솜씨로도 어떻게 될 거요? 그 전에 자파를 긁어모아 봅시다. 우리는 빈 트럭으로 다른 창고에 가서 냄비, 솥, 주전자 등을 실을 수 있는 데까지 실었다. 마침 창고 곁에 작은 레스토랑이 있었다. 거기에 들어가서 가벼운 식사를 하고 나서 식료품 창고로 돌아왔다. 실은 말이에요. 나도 트럭을 한번 운전해 봤으면 하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조젤라는 신이 나서 쇠고기 통조림이 가득 실린 트럭에 올라탔다. 두 대의 트럭을 나란히 운전하여 우리는 무사히 대학으로 돌아왔다. 그러나 리스트의 품목은 아직 반이나 남아있다. 우리는 다시 또 출발했다. 그리고 다른 트럭 두 대에 물자를 가득 싣고 6시 반경에 돌아왔다. 수고했소. 비들리가 나와서 물품을 점검했다. 반타스가량의 케이스는 리스트에 없는 것이었다. 저건 뭔가요? 트리피드 총과 부메랑입니다. 하고 나는 대답했다. 아, 예, 트리피드 퇴치 도구로군요. 비들리가 어이없다는 얼굴을 함으로 나는 역설했다. 도시에서 떨어져 사는 데는 절대로 필요한 도구라고 생각합니다. 예, 좋겠지요. 별로 넓게 자리를 차지하는 것도 아니니까. 마지못해 비들리는 인정했다. 나와 조젤라는 건물 안으로 들어가 식당에서 차를 마셨다. 저 사람들은 트리피드의 무서움을 모르는 것 같아요. 이 근방에는 없는가 보죠? 조젤라가 이상하다는 듯이 물었다. 나는 트리피드의 전문가로서 설명했다. 이 근방은 시내 중심부니까 트리피드가 오지 않는 거요. 트리피드는 아스팔트나 콘크리트나 돌로 포장이 된 곳은 별로 좋아하지 않으니까. 말뚝을 뽑았거나 쇠망을 부수고 자유로워진 트리피드는 흙을 찾아서 교회 쪽으로 이동할 거요. 내일 우는 런던을 떠나서 지방으로 갈 모양이오. 그러면 싫어도 트리피드를 만나게 되지. 한데 당신은 트리피드 총을 사용해 본 적이 있어? 아니요. 시간이 있을 때 좀 연습해 두는 것이 좋을 거요. 1시간 후에 나는 스키복에 하이킹 슈즈 차림이 되었다. 조젤라도 녹색의 스키복으로 갈아입었다. 트리피드의 경우는 입자로 끝에 깔 때 깃재 독채찍을 쏘아 떨어뜨려야 돼요. 우리는 독채찍 대신 관목에 새순을 쏘아 떨어뜨리는 연습을 반복했다. 그러는 동안 대학 쪽에서 젊은 여자가 천천히 걸어왔다. 빨간 재킷에 녹색 바지를 입고 카메라를 메고 있었다. 그 카메라를 우리에게 향하더니 두세 번 셔터를 눌렀다. 당신은 신문반인가요? 조젤라가 물었다. 예, 그런가 봐요. 대령의 명령으로 멤버의 기록을 찍고 있는 거예요. 기록을 맡은 여자는 엘스페스 캐리라고 자기 이름을 대었다. 벼랑간 폭음이 들려왔다. 한 대의 헬리콥터가 대형 박물관의 지붕 너머로 나타나서 대학 정원 쪽으로 천천히 날아갔다. 아이반이어요. 그인 눈이 보이는 사람을 찾으러 갔었어요. 착륙하는 장면을 찍어야지. 캐리는 얼른 대학 쪽으로 되돌아갔다. 곧 헬리콥터의 엔진 소리가 멈추고 주위는 다시 조용해졌다. 인류는 이것으로 끝장이 아닐까? 옛날 옛적에 지상에 번영했던 공룡처럼 갑자기 멸망하고 마는 것이 아닐까? 한 종류의 생물이 영원히 지구를 지배한다는 것은 부자연스럽거든요. 조젤라가
어려운 이야기를 시작했다. 분명히 인간은 이제 끝장인지도 몰라요. 그러나 살아남을 기회도 아직 있다고 생각해요. 인류의 거의 대부분이 장님이 되었다고 해도 우리처럼 눈이 보이는 작은 패거리가 여기저기에 있을 거예요. 그리고 각각 공동체를 만들어 이 세계를 다시 지배하기 위해 싸우려 하고 있어요. 우리 조상에 비해서 지금의 우리는 뛰어난 지혜와 도구를 갖고 있어 눈이 보이는 건강한 인간이 남아있는 한 기회는 있을 거예요. 나는 힘주어 말했다. 그래요. 희망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지요. 그러나 그처럼 안전하고 확고해 보이던 세계가 겨우 하룻밤 사이에 이처럼 쉽게 허물어지다니 정말로 쇼크예요. 조젤라의 말이 맞다. 인간은 지금까지 구축해온 문명이 좀처럼 흔들리지 않을 것으로 믿어왔다. 세계를 지배해온 두뇌가 절대적인 것이라고 믿고 있었다. 그러나 잘 생각해보면 인간의 두뇌는 결코 만능이 아니다. 빨강에서 보랏빛까지의 가시광선을 통해서 정보를 입수하고 그것을 이용하는 능력을 가질 뿐인 것이다. 그래서 지금처럼 눈이 안 보이면 이미 끝장인 것이다. 이런 연약한 능력으로 인간은 잘도 세계를 지배해 온 것이다. 우리에게 남겨진 세계가 별로 좋아질 것으로 생각되지 않는군요. 조젤라는 한숨을 쉬면서 말했다. 그러나 좋고 싫고를 말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세계가 어떤 것인가를 규명하여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가 중요한 일이다. 나는 손목 시계를 보았다. 곧 8시가 된다. 집회 전에 뭘 먹어둬야 해요. 어떤 이야기를 할 것인지 모르니까. 트리피드 총을 껴안으면서 나는 조젤라를 재촉했다. 비들리의 공동체. 집회는 작은 강당에서 열렸다. 자동차의 헤드라이트를 조명으로 사용하여 강당 안은 밝았다. 나와 조젤라가 들어갔을 때 연단 뒤에서 5명의 남자와 2 여자가 뭔가 의논하고 있었다. 그런데 놀랍게도 청중 속에는 언제 어디서 왔는지 100명 가까운 사람들이 앉아 있었다. 젊은 여자가 전체의 4분의 3가량을 차지하고 있었다. 저 여자들은 거의가 장님이어요. 조젤라가 말해줄 때까지 나는 눈에 대해서 눈치채지 못했다. 곧 장신인 마이클 비들리가 연단 위에 섰다. 여러분, 그 목소리는 오나하나 사람을 끄는 힘이 있었다. 우리가 살아온 세계는 일순간의 종말을 고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이번의 천재는 어쩔 도리가 없을 만큼 큰 것입니다만 아직 살아남을 길은 있습니다. 여러분은 노아의 방주의 신화를 알고 계시겠지요. 그와 같은 대홍수가 저 먼 옛날에 실제로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때 우리의 조상은 절망했을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용기를 내어 재출발한 것입니다. 우리도 새 세계를 구축하기 위해 재출발합시다. 다행히 지구는 무사합니다. 우리에게 식량과 원료를 공급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이용하여 살아갈 지혜가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이 세계를 재건하는 데 필요한 건강한 심신을 가지도록 합시다. 비들리의 연설은 짤막한 것이었으나 사람들의 마음에 희망을 준 듯했다. 장내에 공기가 생기를 띄었다. 그 다음에 대령이 연단에 올라서서 실제적인 이야기를 했다. 인구 밀집 지대에는 전염병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 때문에 가능한 한 빨리 런던에서 탈출해야 합니다. 이동 날짜는 내일 정오입니다. 여러분의 활동에 의해 어느 정도의 생활을 계속하는데 필요한 물자를 거의 전부를 모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최저 1년 동안 외부와의 관계를 일체 끊고 자급자족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 때문에 새 숙사는 지방의 학교 기숙사나 시골의 큰 저택을 선택하기로 하였습니다. 대령이 의자에 앉자 또 비들리가 일어서서 젊은 여자를 1등에게 소개했다. 여러분, 이분은 미스 바입니다. 우리들 가운데 의학적 지식을 가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서 매우 곤란했는데 미스 바를 맞이하여 안심입니다.
미스파하는 의사는 아닙니다만 경험 많은 간호원입니다. 이제부터 미스파에게 우리의 건강 관리를 맡기려고 생각합니다. 간호원인 미스바는 얼굴을 붉히면서 연단에 서서 짧은 인사를 했다. 그리고 끝으로 덧붙였다. 현재 가장 두려운 것은 이곳의 전염병의 발생입니다. 여러분이 이 강당에서 나가시기 전에 예방 주사를 놓겠습니다. 이어 백발의 남자가 연단으로 걸어갔다. 킹스턴 대학 사회학 교수인 폴레스 박사이다. 여러분, 나는 이제 곧 70살이 됩니다. 이 그룹 중에서는 최연장자였지요. 나는 학생 시절부터 거의 50년 동안 인간의 사회 제도에 관해 연구를 해왔습니다. 인간 사회에는 여러 가지 제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각각의 사회, 각각의 시대의 풍속과 습관에 따라 자연히 달라집니다. 어느 사회, 어느 시대에는 도덕적으로 옳은 것으로 되어 있던 제도가 다른 사회, 다른 시대에는 용서할 수 없는 부도덕한 제도로 간주되는 일도 드물지 않습니다. 물론 그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이를테면 여러분이 오늘 하루 어떤 일을 하였는가 생각해 보십시오. 남의 집에 무단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있는 물건을 마음대로 들고 나온 사람이 많을 것입니다. 이틀 전 같으면 그와 같은 행동은 가택침입이나 절도죄에 해당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온 사회는 이틀 전에 무너졌습니다. 우리가 옳다고 믿고 지켜온 사회제도가 완전히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그 때문에 이제까지 범죄로 여겨지던 행동이 범죄가 아니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틀 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회에 있습니다. 그 사회에 어떠한 생활, 어떠한 사회제도가 가장 적합한 것인지 다시 생각하는 것에서부터 재출발해야 합니다. 그것은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용기를 가지고 대들지 않으면 우리의 미래는 열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이 공동체에 가담할 마음이라면 각오해 주십시오. 남자는 모두 일을 해야 합니다. 여자는 모두 아기를 낳아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눈이 안 보이는 여성을 먹여 살려야 합니다. 여성만입니다. 눈이 보이는 남성까지 먹여 살릴 여유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눈이 보이는 아기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폴레스 박사가 여기까지 말하자 장내가 쥐 죽은 듯이 조용해졌다. 그 다음에 여기저기서 소곤거리는 소리가 나더니 드디어 한 여성이 일어섰다. 박사님, 질문이 있습니다. 예, 하십시오. 이 공동체는 남자와 여자의 비율이 1대 3입니다. 남자가 다 결혼한다고 해도 여자는 3분의 1밖에 결혼할 수 없습니다. 나머지 3분의 2의 여자는 결혼하지 않고 아기를 낳으라는 것인가요? 즉, 올바른 결혼과 규율을 폐지하실 생각이신가요? 대답하겠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1대1로 결혼을 한다는 규율은 이미 이틀 전에 폐지되고 말았습니다. 결혼이란 남자와 여자가 1대1로 하는 것으로 원래부터 정해져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또 회교도들에게는 아내를 3사람까지 갖는 것이 허용되고 있습니다. 결혼의 규율은 그 시대와 그 사회에 의해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공동체에는 어떠한 결혼이 적합한지 이제부터 다 함께 잘 생각한 뒤에 결정해야 합니다. 적어도 그것은 당신네들 여성 전원이 아이를 낳도록 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결코 강요는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공동체의 규율이 마음에 들지 않는 분은 어디 다른 데로 가서 다른 공동체에 가입해 주십시오. 다른 방법으로 공동체를 만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폴레스 박사는 단호하게 말했다. 그리고 다른 질문자가 일어서서 토론은 길어졌다. 조젤라와 나는 자리를 떠서 미스바가 있는 책상 곁으로 갔다. 책상 위에는 여러 가지 주사 기구가 늘어 놓여 있었다. 우리는 팔에 주사를 몇 대 맞고 다시 자리로 돌아왔다. 토론은 1시간 남짓 계속되다가 결국 중단되었다. 우리의 계획에 참가하고 싶은 사람은 내일 아침 10시에 내 사무실로 이름을 적어내 주십시오. 더 이상 강요는 않겠습니다. 하고 비들리는 결론을 말했다. 거기다가 덧붙였다. 트럭 운전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전원 내일 아침 7시에 내게로 와 주십시오. 이것으로 회의는 끝났다. 나는 조젤라와 함께 밖으로 나왔다. 온화한 밤이었다. 탑의 광선은 어젯밤과 마찬가지로 밤하늘을 꿰뚫었다. 느닷없이 조젤라가 말했다. 장님 여자들이
그처럼 많이 어디서 왔는지 알고 있어요? 우리가 식량과 잡화를 찾으러 가 있는 동안에 비들리의 동료가 시내에서 긁어모아 온 것이겠지. 아니요. 시내를 방황하던 벼락 장님이라면 그처럼 침착하진 못할 거예요. 그 여자들은 어느 맹인 시설에서 한꺼번에 데리고 온 거예요. 본디부터 장님이니까 이번에 벼락 장님 사건에도 당황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여자들은 장님 생활에도 익숙하고 게다가 일도 할 수 있지요. 그것이 비들리가 노리는 것이었어요. 과연 여류 작가답게 조젤라의 눈은 날카로웠다. 내일 아침까지 몇 사람이나 비들리의 계획에 참가할까? 조젤라의 예상으로 여자는 거의 전부가 참가할 것이라고 말한다. 특히 장님 여자는 돌봐줄 조직이 필요해요. 게다가 대부분의 여자는 어쨌든 아기를 갖고 싶어 하거든요. 나도 아기가 있었으면 좋겠는걸. 만약에 그게 당신의 아기라면. 나는 머뭇거렸다. 그러나 조젤라는 침착했다. 고마워요, 빌. 기뻐요. 그리고 엄숙한 표정이 되었다. 우리끼리만 멋대로 살 수도 없어요. 새로운 결혼의 규율이 생길 거예요. 만약에 내가 리더라면 한 남자에게 부인을 3명씩 갖게 할 거예요. 한 사람은 눈이 보이는 여자, 나머지 2사람은 장님 여자예요. 당신 진심으로 하는 말이오? 물론 진정이지 않고요. 만약 나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달리 2명의 장님 여자도 맡아줘요. 우린 눈이 보여요. 이 행복을 장님 처녀에게도 나눠줘야 해요. 볼레스 박사의 말대로 사회가 변했어요. 결혼의 규율도 변하는 게 당연해요. 우리 공동체에 있어서 한 남자가 세 여자와 결혼하는 규율이 적합하다고 정해지면 거기에 따라야 해요. 염려 마세요. 제가 당신을 위해서 마음씨 착한 장님 처녀를 2사람 골라드릴 테니까요. 이와 같은 조젤라의 용기와 친절에 나는 뭐라고 대답해야 좋을지 알 수가 없었다. 건물 안에서 음악이 흐르기 시작했다. 요한 스트라우스의 왈츠였다. 누군가가 레코드를 튼 모양이다. 조젤라는 눈을 빛내면서 내 손을 잡았다. 달빛 속에서 우리는 춤을 추기 시작했다. 스키복의 허리에 칼을 찬 신사숙녀의 사교 댄스였다. 사라진 과거의 세계를 그리워하고 예측할 수 없는 미래에 대한 희망을 품고 우리는 춤을 계속 추었다.